여러분, 60세가 넘으면 통장에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전문가는 5억, 심지어 10억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안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시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통장 잔액 확인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한번 보고 또 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잠은 안 오고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5천 원이 아깝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트에 물건 담았다가 빼고 계산대 앞에서 또 한 번 망설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물가에 몇 억은 있어야지. 우리 친구는 5억 있는데도 불안하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준비를 잘못한 걸까 자책하게 됩니다. TV를 켜면 더 심합니다. 노후 준비 최소 10억 필요, 연금만으로는 불가능. 듣다 보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속고 계신 건 아닐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이 순자산 2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불행하게 사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둘째, 그 금액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는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통장 정리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약 5억 4천만 원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요. 100억 가까이 가진 사람 한 명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3억도 안 됩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억도 안 됩니다. 놀랍죠? 근데 그분들 다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세요. 1인 가구로만 보면 어떨까요? 평균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의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신다면 2억이면 평균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쓰실까요? 통계청에서 또 조사했습니다. 1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 163만 원 쓴답니다. 부부라면은 대략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쓰십니다. 하지만 노인 가구라면 더 적게 쓰실 것입니다. 그럼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연금 2025년 기준으로 평균 60만 원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만 55만 원쯤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163만 원 쓰는데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족한 게 10만 원 남짓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 정도죠.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20년을 버티는 겁니다. 비상금까지 합쳐서 1억 있으면 훨씬 여유롭게 사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외국 자료를 보시죠.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은퇴하면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면 된답니다. 100%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퇴하시면 출퇴근 안 하시죠. 교통비 안 듭니다. 직장 다닐 때 사던 옷, 신발 안 사도 됩니다. 회식비 안 듭니다. 경조사비도 줄어듭니다. 자녀 키우는 돈도 이제 안 듭니다. 집 대출도 다 갚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300만 원 쓰셨다면 은퇴 후엔 21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가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75세 넘으신 분들이 65세 때보다 훨씬 적게 쓰시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밖에 안 나가니까 쓸 일도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65세 때 200만 원 쓰셨다면 70세 되면 160만 원이면 된답니다. 75세 되면 더 줄어듭니다. 물론 병원비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쓰는 돈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노후에 얼마 있으면 좋겠냐고 부부 기준으로 월 268만 원이라고 답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쓰시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복지 혜택 잘 쓰시니까요. 경로당 무료 식사 드시고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다니시고 도서관 가시고 보건소 무료 검진 받으시고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 실제로 쓰는 돈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통계에 보면 66세 이상 분들 중에 10명 중 4명이 어렵게 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받으시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받으시면서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통장에 1억이든 2억이든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미 평균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옛날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중요한 건 돈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진짜 부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간단합니다. 한 달에 얼마 쓰시는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12개월을 곱하세요. 1년 생활비 나오죠. 거기에 20년이나 25년을 곱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150만 원 쓰신다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0만 원입니다. 1년에요. 이걸 25년 곱하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연금 빼야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고 치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25년이면 3억입니다. 4억 5천에서 3억 빼면 1억 5천입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돈이 1억 5천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3개로 나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만 쓰시면 불안해요.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3개로 나누세요. 첫 번째 통장,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기엔 딱 한 달 쓸 돈만 넣어두세요. 150만 원 쓰시면 150만 원만요. 연금 나오면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하세요. 그럼 매달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넣어두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큰 돈 써야 할 때, 집 고쳐야 할 때, 큰 경조사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통장, 여유금 통장입니다. 나머지 돈 다 여기 넣으세요. 1년짜리 정기예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 통장만 보면 되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한 달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너무 빡빡하게 잡지도 마시고 너무 여유롭게 잡지도 마세요. 딱 현실적으로요. 부부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적당합니다. 혼자 사시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이요.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볼까요? 관리비하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대략 30만 원입니다. 식비가 제일 많이 들죠. 60만 원 정도 잡으세요. 병원비하고 약 20만 원, 핸드폰, 보험, 매달 나가는 돈 15만 원, 나머지 15만 원은 여가비, 경조사비입니다. 이렇게 딱 항목별로 정해 놓으세요. 그럼 어디서 세는지 바로 보입니다. 관리가 쉬워져요. 네 번째, 연금을 최대한 받으세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 많습니다. 꼭 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기초연금 받고 싶은데요 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34만 원입니다. 부부면 55만 원쯤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1년에 400만 원 버리는 겁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부부 기준 월 1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만약 이제 60세이고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다면 개인연금을 넣어두세요. 개인연금이 추가되면 이것만으로도 기본 생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금을 정확히 정해두세요. 비상금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적으로는 5천만 원입니다. 왜 이 정도냐고요? 눈 수술하거나 무릎 수술하시면 한 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듭니다. 실비보험도 적용되지 않죠. 집 수리가 몇백만 원입니다. 큰 경조사 한 번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천만 원 있으면 더 안심이죠.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쓰면 안 됩니다. 손주 용돈 주고 싶다고 쓰면 안 됩니다. 오직 비상시에만요. 여섯 번째, 여유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비상금 빼고 남은 돈 있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절대 위험한데 넣지 마세요. 주식 안 됩니다.
펀드 안 됩니다. 코인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고수익 난다고 꼬시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냥 은행 정기예금 두세요. 1년짜리로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과세 5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 아시죠?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7번째, 공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 세금 평생 내셨잖아요. 이제 받으실 차례입니다. 복지관가 보셨어요? 무료 프로그램 엄청 많습니다. 체조, 요가, 노래교실, 한글교실, 스마트폰 교실 다 공짜예요. 일주일에 3번만 가도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겁니다. 복지관 가시면 무료 식사 나옵니다. 점심 한 끼 3,000원이면 반찬 3개에 국밥 나와요. 한 달이면 9만 원 버는 거예요. 도서관도 가보세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전기세 안 들고 책도 실컷 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요.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해줍니다. 독감 예방 주사도 공짜고요. 병원비 아낄 수 있어요. 버스, 지하철 무료로 타시죠. 박물관, 미술관 무료입니다. 국립공원 무료예요.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은 절약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꼭 활용하세요. 8번째, 건강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생활비는 아껴도 건강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병원 가야 하면 가세요. 아프면 바로 가세요.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병 됩니다. 더 큰 돈 듭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암 검진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 훨씬 적게 듭니다. 약 먹으라고 하면 꼭 드세요. 영양제 필요하면 사 드시고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건강 망치면 몇백만 원 듭니다. 운동도 하세요.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다니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네 한 바퀴 걷기만 해도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9번째, 자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게 받으세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듭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집 사느라 힘들어요. 거기에 부모님까지 모시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자녀한테 도움이 됩니다. 짐 안 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명절 때 용돈 받으면 고맙게 받으세요. 하지만 그걸로 생활비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언제 안 줄지 모르니까요. 관계는 사랑으로, 경제는 독립으로, 이게 답입니다. 서로한테 좋습니다. 10번째,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세요. 1월하고 7월, 1년에 2번 점검하세요. 통장 잔액 확인하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진 않나요? 비상금 건드린 거 없나요? 연금 잘 들어오고 있나요? 금액 바뀐 거 없나요? 건강은 어떠세요? 새로 생긴 병 없으세요? 병원비 얼마나 나갔어요?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계획을 조금씩 조정하세요. 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시고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쓰시고요. 계획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만 점검하시면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보고 계신 게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저는 3번 실천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현실적인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불안을 들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통장에 수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주변에서 10억 원 있어야 한다. 5억 원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 말에 가슴 철렁하셨죠?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불안 마케팅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셨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신은 뒷전이셨죠. 자녀 교육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셨죠. 부모님 봉양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세금 꼬박꼬박 내셨죠.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얼마 있든 이웃이 얼마 있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도로 여러분 방식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영화 보고 싶으면 보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1억이든 1억 5천만이든 2억이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돈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적게 가진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검소한 겁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3개로 나눠보세요.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통장 걱정 없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서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1억 5천만에서 2억이면 된다는 걸요. 연금 잘 활용하고 복지 혜택 잘 쓰면 된다는 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으로요.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5가지 비밀, 돈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시고 또 어떤 분은 뭔가 허전해 보이시더라고요.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됐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은 좀 부족해도 매일매일 웃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결이 뭘까?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유독 밝고 건강해 보이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눈빛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5가지만 갖추면은 노년이 정말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이 든다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이런 걱정들 누구나 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나이 70, 80이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80 넘으신 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73세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10년은 아프면서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수억 원 있어도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본인이 아파서 고생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7이신데 정말 팔팔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오후에는 탁구장 가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십니다. 그분한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관리해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적당히 하고 꾸준히 운동했지. 그게 다야.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젊을 때 사업 엄청 잘하셔서 돈 많이 버셨는데 밤낮 없이 일하고 술, 담배 하시면서 몸을 혹사하셨어요. 지금은 큰 집에 혼자 계시는데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도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지혜도 빛을 잃고 힘도 쇠하고 부도 쓸모없고 쾌락도 즐길 수 없다. 25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잘 드시면 됩니다. 몸은 정직해요. 관리하는 만큼 답을 해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몸 상태 한번 돌아보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진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래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60 넘으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 없이 버티겠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 중반이신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집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젊을 때 좀 모아둘 걸 그랬어. 그때는 애들 키운다고 살림한다고 정신없어서 내 노후는 생각도 못했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집장만 한다고 정작 본인 노후는 못 챙기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여행도 가고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존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부모한테 돈 달라는 소리 듣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자식도 살기 바쁩니다. 본인 가정도 있고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립해서 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으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에다가 개인연금 조금, 예금 조금 있으시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분은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주시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관계도 더 좋아지고 서로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조금씩이라도 모으거나 개인연금을 넣어두세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기십시오.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적어도 내가 쓸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한테도 당당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위축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다. 이게 전부였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회사도 다니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생겨요. 제가 아는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은퇴하셨는데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으셨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낮잠 자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 동네 복지관 운동시설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는 사람도 생기고 같이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게 되셨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8시면 복지관 가신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나 낮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담배 하루 15개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좋은 관계라는 게 뭡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면 충분합니다. 둘째,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자식은 바쁘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나랑 같은 처지니까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으면 그게 힐링이 됩니다. 셋째, 이웃입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이게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다른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게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4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은 안 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 후 5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머리도 안 쓰고 몸도 안 움직이니까 금방 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실 때는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푹 쉬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 계시고 TV만 보시고 낮잠 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낮에 피곤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래요. 그분 부인이 걱정돼서 권하셨답니다. 당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봉사자 모집한대요.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처음엔 싫다고 하시더니 부인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나가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셨어요. 일주일에 3번 도서관 가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가세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친해지시고 일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우리를 3가지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권태, 타락, 궁핍.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있으면 권태롭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니까 뇌가 늙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이라는 게 꼭 돈 버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도 좋고 봉사도 좋고 손주 돌보기도 좋고 텃밭 가꾸기도 좋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할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몰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인데 1년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 가셔서 배우시고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세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도 하시고 청첩장 글씨도 써주시고 손주들 이름도 써주십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참 좋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맞는 일이 뭘까?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산책도 좋고 글쓰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도 할 게 많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5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불평만 하세요.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몸 아프고 똑같이 돈 부족한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긍정적 태도라고 합니다. 건강이나 경제력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2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2분 다 비슷한 처지십니다. 70 초반이시고 혼자 사시고 국민연금 받으시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매일 불평하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옆집 김 씨는 자식이 돈도 많이 주던데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반대로 다른 한 분은 항상 밝으십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아침에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 우리 손주가 전화했는데 너무 귀엽더라.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2000년 전 말인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의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걸 3개월만 해도 우울증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불평할 거리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그럴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아는 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80 넘으셨는데 정말 긍정적이세요. 그분이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셋 키우고 정말 힘든 인생이셨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힘든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자식들 다 잘 키웠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내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이 부정적인 노인보다 삶의 질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행복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좋은 것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한테 인사를 받았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한 달만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거리보다 감사할 거리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경제적 여유, 좋은 관계, 할 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죠.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먼저 건강관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일 30분씩 걷는 겁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처음엔 힘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마셔야 해요. 컵에 물을 담아두고 수시로 마시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끊으셔야 합니다. 70, 80여도 끊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혼자 힘들면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무료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째, 경제관리입니다. 먼저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노트에 적어 보는 겁니다. 집세, 식비, 병원비, 통신비 이렇게 항목별로 적어보면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안 쓰는 구독료는 없는지, 너무 비싼 보험은 없는지,
작은 돈이라도 아끼면 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유 자금 있으면 저금을 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비상금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 관계 만들기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한테요. 별일 없지 오랜만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아요. 먼저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 생깁니다. 자식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별일 없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웃한테도 인사하세요. 계단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게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 할 일 찾기입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습니까?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서예, 노래, 춤, 요가, 탁구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싸게 배울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봉사자를 찾는 곳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만 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행복을 줍니다. 정마땅한 게 없으면 일기를 쓰세요. 매일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손글씨로 쓰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나중에 읽어보면 추억도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한 줄씩만 써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가 전화했다. 이런 거요. 불평하고 싶을 때는 한번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가 아니라 그래도 걸을 수는 있어. 돈이 없어가 아니라 밥은 먹고 살아. 이렇게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나고 남은 남입니다. 제 인생에만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산책하고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하고 모레는 감사 노트 쓰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의 5가지 비밀, 건강, 경제적 여유, 좋은 관계, 할 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돈이 필요하고 나머지 4가지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건강은 관리하면 되고
관계는 만들면 되고 할 일은 찾으면 되고 긍정은 연습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년은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늙고 자연스럽게 외로워지고 자연스럽게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산책 한번, 전화 한 통, 감사한 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의 저는 오늘의 제가 만드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은 팔자 좋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여러분처럼 평범했어요. 다만 조금씩 꾸준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가 있어요. 젊을 때 고생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산책이든 전화든 감사 노트든 뭐든 좋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팔자 좋은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왜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게 중요할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노후의 행복은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가정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두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계속 과거 이야기에만 머무릅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지금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이 반복되면 분위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즐거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행복한 순간을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루 종일 불평만 한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엔 위로를 해주지만 자꾸 반복되면 피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건강 챙기기, 공부하기, 사람 만나기.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몇 가지만 막아도 인생이 훨씬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9가지를 피하면
지갑 속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만 머물지 말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랬어. 이 말이 나오면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엔 미소를 짓습니다. 옛날 얘기가 재미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만 머무는 습관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은 분명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에만 갇히면 현재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손주와 대화를 해도 과거 얘기만 꺼내면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친구와 만나도 요즘 세상은 틀렸어 라는 말만 반복하면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꺼낸 한마디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내 곁의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고 현재는 삶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사는 순간 늙고 현재에 사는 순간 젊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흐름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오늘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햇살 좋은 날 산책을 하면서 꽃이 피는 걸 보며 미소 짓는 것,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힘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세요.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나를 키우는 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불편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죽겠다.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게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불평은 나도 힘들게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고 결국 내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잘 안 온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분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듣는 불평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왜 전화 안 하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는 부모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쌓이면 누구라도 방문을 주저하게 됩니다. 몸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여기가 쑤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엔 다들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매번 들으면 상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불평만 늘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얘기 뒤에 그래도 오늘은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이 한마디만 보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틀렸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 내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불평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원망은
결국 내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늦게 왔을 때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건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풀어지고 다음에도 더 오고 싶어집니다. 친구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한 끼가 평생 추억이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곁을 피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모입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품격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누구와 통화하든 마지막에 고마워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 노후를 바꿉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어.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까지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튼튼하다고 자신했죠. 나는 건강 체질이라 걱정 없다.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몸,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몸이 괜찮을 때 지키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은 숨어 있지만 검진은 그 숨어 있는 병을 찾아냅니다. 둘째,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가볍게 걷고 몸을 늘려주고 근육을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내 몸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식습관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밥 한 끼가 내 몸을 만들고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바꿉니다. 늦은 밤에 과식하지 않고 달콤한 음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평생의 약이 됩니다. 건강은 잃은 뒤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듯 방치 대신 관리의 습관을 들이세요.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성 들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은 오늘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돈이 적어도 집착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 대화 내내 이런 얘기만 합니다. 나는 땅을 사서 편하다. 내 자식은 집 2채나 있다. 처음엔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돈 이야기가 계속되면 상대는 나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자랑은 자랑하는 사람만 남고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밥 한 끼 값에 마음을 쏟기보다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노신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을 땐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었고 늙어선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다.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관계였다. 맞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보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 곁에 사람들은 더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쓸 때 줄어들지만 사람은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오늘부터는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고마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5번째,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흘린 눈물, 내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고 자꾸 말을 보태게 됩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느낍니다. 어느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내 삶이 엄마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일이 자식에겐 부담이 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간섭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간섭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순간 자식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약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이 말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강하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얽매는 끈이 아니라 날게 해주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한 발 물러서 주는 용기,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6번째,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 것입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틀렸어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존경받는 경험담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습니다. 고집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다친 마음으로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길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열린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열린 태도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면 외로워지고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공부한다고 하자 처음엔 그게 공부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와는 다르구나. 내 방식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손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좁게 만듭니다. 열린 태도는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인정, 그게 바로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번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다. 누가 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고독은 아닙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일터도 벗어나고 내 하루는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쓸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한숨으로 채우면 그건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배움으로 채우면 그건 성장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심심하다. 대신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이웃을 챙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게 행복이지.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8번째,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3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체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가장 후회된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고 고마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진심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힘을 잃습니다. 말로 나와야 온전히 전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소원했던 관계를 풀어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눈빛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알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상대는 결국 오해와 서운함만 남깁니다. 여러분, 체면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진심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체면을 앞세우면 내 마음은 다치고 진심을 내놓으면 내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매번 잔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하다. 그 말에 손자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그 순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그 말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연습해 보세요.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잠들기 전에 사랑해. 마주 앉았을 때 미안해. 이 짧은 3마디가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9번째,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이 말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원하던 걸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연락하지 않고 미루면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삶도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걷기 10분을 하면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하자라고 바꾸면 내 삶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노후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만 몸 불편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고 오늘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말과 습관을 버리면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만 지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습관을 하고 있었나요? 나도 모르게 반복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멈추는 순간 내일은 더 따뜻해집니다. 가볍게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만 안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늙어서 남 챙기면 안 된다. 나를 먼저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이유. 슬기로운 어른은 다른 사람과 자식한테 안 베푼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은 나만 챙기고 안 베풀고 사신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현명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고 손주 봐주느라 내 노후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니까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 용돈 주느라 본인 병원비 아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주 선물 사느라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늙어서는 남을 먼저 챙기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것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은 자식 먼저 주고 좋은 것은 남편 먼저 주고 남은 것만 내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이 정작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바쁘고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고만 하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다들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게 만들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챙겨? 부모가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 마르면 아무리 퍼주고 싶어도 퍼줄 물이 없습니다. 내 몸이 마르고 내 마음이 마르면 결국 누구에게도 줄 것이 없어집니다. 평생 퍼주기만 했더니 정작 우물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똑똑한 어른들은 왜 무조건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그래라고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래라는 말씀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올해 80이 되신 김순애 할머니가 계십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 미소를 찾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리고개를 넘기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일찍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허리가 휘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대는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할머니도 그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40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새바느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갔습니다. 본인은 식은 밥에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워도 자식들 밥상에는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헌옷을 기워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태 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좋은 것이 부모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60대를 손주 뒷바라지로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생일마다 선물을 사 주었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할머니가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의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나중에 나도 챙겨주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가 들고 약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보여주고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들이 바쁜 거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술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다 해줬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없구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입원하고 혼자 수술받고 혼자 퇴원했습니다.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부러운 마음에 여쭤보았습니다. 자식분들이 참 효자시네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많이 안 해줬어요. 줄 게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나를 더 챙기더라고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받는 게 당연해져 버렸구나. 내가 우물을 다 퍼줬더니 정작 내가 목마를 때는 물이 없었구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 것을 줄였습니다. 손주 학원비 보태주는 것도 멈췄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본인 건강을 챙겼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자식들이 먼저 와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받게 되다니.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퍼주니까 오히려 고마움을 알게 된 거구나.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니까 비로소 소중함을 아는 거구나.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에 다닙니다. 한 달에 1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자식들은 이제 할머니를 더 존중합니다. 용돈도 역으로 받고 안부 전화도 자주 옵니다. 할머니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나라도 일으켜 세우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어른의 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미소를 찾기까지 78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김순애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내가 베푼 것들이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먼저 챙기지 않고 남에게만 퍼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스승 공자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신을 닦아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순서를 거꾸로 해왔습니다. 나는 나중이고 가정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수신은 뒷전이고 제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헌신은 복종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물이 넘쳐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아무것도 퍼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이 미덕이고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를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롬은 사랑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안 해주느냐고 원망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맞추어 살고 남편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자식 기대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내 인생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식은 키워 놓았고 집안은 일으켜 세웠는데 정작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과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는 자식의 과제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자식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과제까지 다 떠안고 살았습니다. 자식의 인생까지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도가의 창시자 노자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자가 오래 간다고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남에게 맞추되 자신의 본질은 지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와주되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 적당히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주려고 하다가 결국 나 자신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적당히 멈출 줄 알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을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넘어 모든 현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참된 사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한 철학을 공부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세대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느라 개인의 행복은 사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겨도 됩니다. 아니,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평생 희생했으니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평생 퍼주었으니 이제는 채워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 걱정 안 끼칩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먼저 챙기던 습관을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분들이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거로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은 기술입니다. 자기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김순애 할머니처럼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퍼줄 때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 고마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덜 주니까 더 받습니다. 나를 챙기니까 남도 나를 챙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나를 먼저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자식 병원비는 보태주면서 본인 건강검진은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주 학원비는 대주면서 본인 약값은 아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내 건강검진 먼저 챙기십시오. 내 병원비 먼저 쓰십시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 걱정도 안 끼칩니다. 내가 아프면 결국 자식들 짐이 됩니다. 그러니 내 건강 챙기는 것이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오늘 당장 미뤄뒀던 건강검진 예약하십시오. 아끼던 좋은 음식 본인이 드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주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장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손 벌리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주냐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요구하지 않던가요? 이제는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만 주겠다고 정하십시오. 그 이상은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없으니 스스로 자립하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니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퍼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안 퍼주니까 오히려 더 챙기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탁받으면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절해도 됩니다. 손주봐 달라는 부탁에 오늘은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자식이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절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관계는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거절하고 적당히 들어주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부탁을 거절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도 하지 말고 손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내 안의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텅 빈 우물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줄 것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나만을 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약속도 잡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좋고 영화 보러 가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그 하루가 한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위에 남편 위에 살아오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가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엇을 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순애 할머니도 88에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서예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배워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춤을 배워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하지 하는 설렘이 생깁니다. 그 설렘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은 건강검진 하나만 예약해 보십시오. 내일은 작은 부탁 하나만 거절해 보십시오. 모레는 30분만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라고.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나아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 대단한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우리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들고 지친 부모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습니다. 손 벌리는 부모보다 스스로 잘 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나를 챙기는 것이 결국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덜 퍼주니까 더 존경받고 나를 챙기니까 남도 나를 챙깁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지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채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눠주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나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